이제부터는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봤고,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결론적으로 목표는 뭐냐? 이것도 인간 중심주의도 탈인간 중심주의도 큰 답이 안 되지만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즉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가 항상 존재합니다. 자연 개발과 자연 보존 중에서 무엇이 우선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보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케이블카 얘기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을 개발해서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블카는 설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잠깐 와서 빌려 쓰고 돌아가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은 그대로 보존돼야 되고 케이블카는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자, 지금 밑에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자림을 훼손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지금 편도 3차선 도로로 보이는데요. 이 도로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조금 확장해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한라산으로 지나가는 이쪽 라인에 비자림이라고 해서 비자나무가 굉장히 높게 서 있는 이곳이 있는데 이곳을 지금 땅을 파버린 거예요. 나무를 파버렸어요. 나무를 파버리고 도로를 하려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파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다가 좀 멈춰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도로를 좀 더 만들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이 나무들이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만들어진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왜 가냐라는 거죠. 자연 환경적인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건데 이 자연을 굳이나 파괴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 우도라고 하는 섬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우도라는 섬도 리조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그 문제도 좀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발과 보존 굉장한 그 중간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개발론은 뭐냐? 그럼 자연을 개발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자연은 도구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발론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입장이고 서양의 자연관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와요. 루트 이해되시죠?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의 가치가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면 당연히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론의 가장 기본적 마인드고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관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보존론은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정반대인 탈인간 중심주의적 관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자연관의 입장이 바로 보존론의 입장인데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자연 보존이 장기적으로 이익의 관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존론입니다. 자연 보존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자연을 훼손했을 때 인간한테 돌아올 건 굉장히 큰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득이지 그걸 함부로 개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이 이제 보존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렵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측면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개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발을 계속 하다 보면 환경 파괴는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환경을 계속 보존하자고 해서 개발을 안 해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석유도 개발하지 못하고 석탄도 개발 못하니까 그냥 다시 깜깜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바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방식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냥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이 현 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 세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을 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다시 그들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은 분명 한정적이에요. 100만큼의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만큼의 자원을 과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100만큼을 다 써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현 세대, 즉 우리가 이 100이라는 자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만큼이 한 30 정도예요. 30 정도라면 30을 서는 정도의 발전을 하지 않고 30 정도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 나이 정도가 되는 그 세대들이 오면 그 세대들도 30 정도로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까 개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연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가 올라갈 거고 환경대로 어느 정도의 보존을 받아가면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산업혁명기 시절에 석탄이랑 이런 거 쓸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했었거든요. 전기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친환경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지하 자원을 조금 덜 써도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다시 할게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 발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목표. 자, 이게 제가 지난 온라인 수업 때 여러분한테 17가지 찾으라고 했던 그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에서 같이 논의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1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정리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7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환경 친화적 가치, 소비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주의적 소비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과는 정반대의 것이죠. 과거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관에서 만들어진 소비생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주의적 소비생활인데 그게 환경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입니다. 곧 자연이랑 도구이라는 그런 관점이죠.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소비생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걸요? 그죠? 우리 휴대폰 하나가 만들어지고 휴대폰이 휴대폰을 폐기하면 이 휴대폰이 바로 썩을까요? 안 썩어요. 근데 여러분이 휴대폰 지금까지 몇 개 정도 썼을까요? 그죠? 한 2개, 3개? 이 정도 썼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싶죠. 저도 늘 그렇거든요. 저도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게 제 휴대폰인 것 같아요. 휴대폰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런 소비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패션 문제가 좀 그런 관점이에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입는 옷들 있잖아요. 옷들 중에서
유니클로 같은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싼 가격에 싼 가격에 다양한 옷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빨리 소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은 좀 떨어지지만 아름다움의 가치는 좀 있는 거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입고 그 유행이 다음 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봄하고 여름 해서 SS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 썸머에고 SS 패션.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서 FW 폴 윈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패션계를 둘로 구분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SS 패션에 맞춰서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다음 해가 되면 당연히 유행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바뀐 유행에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니클로 같은 스파 브랜드에서 옷을 사 입고 그 다음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려진 옷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옷을 사지만 그 전년도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 옷 입는 스타일. 그냥 카라티, 그냥 무지의 카라티. 이런 옷들은 한 5년, 6년 입거든요. 그냥 그게 편한데. 저같이 이제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러겠죠. 그냥 우리 반 애들이 몇몇이 그러던데. 똑같은 청바지 며칠째 입고 다닌다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교복 똑같이 입는 거랑 뭐가 다르나? 나에게 교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그런 거에 대한 물질적 그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질적 쓸모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물질적 소비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건 가장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는 점이에요. 옷을 만들 때 섬유를 뽑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석유예요. 석유가 없으면 옷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많은 합성 섬유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패스트 패션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는 면이나 마나 이런 것들은 식물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비싸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빨리 뽑아내려면 당연히 석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원 고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질적 소비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플루엔자라는 표현인데요. 어플루언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건 뭐냐? 병리 현상이에요. 어플루언스는 유행에 민감하다는 얘기고, 유행을 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이 합쳐져서 어플루엔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물질적 소비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좀 봅시다. 삶에 대한 무력감, 과다한 스트레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쇼핑 중독, 만성 우열 같은 다양한 병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어플루엔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사재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어플루엔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져본 적 없는 그런 병인데 가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정리해야 돼요. 아시죠? 정리 많이 해야 되는 거.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깐 휴대폰 옆에 그 부자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부자병에 걸려서 어떤 애가 어떤 일을 했었다. 뭐 10대 부자병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정도 찾아보시고 어플루엔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반대의 입장이 바로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고, 이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란 뭐냐? 환경 보존 가치에 따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물질적 가치, 물질주의적 소비 생활하고는 정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폐기물 제어하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바로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법과 제도구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생활은 이러한 소비 생활, 생태계 지속
친환경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소비 생활을 우리가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라고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을 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고요. 이런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편에서 좀 보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서 쇼핑하기. 전기밥솥에 밥 지을 때 따뜻한 물 사용하기. 그다음에 각종 청구서는 전자우편으로 받기. 세수 양치할 때 물 받아놓고 사용하기. 전원 차단 스위치 달린 멀티탭 사용하기. 냉장고에 뜨거운 음식을 식혀서 넣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환경 친화적 삶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바구니 챙겨서 쇼핑하는 이유는 아시죠? 더 이상 비닐봉지가 썩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 이런 입장이고,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찬물을 쓸 때보다 전기 소모량이 조금 줄어든대요. 청구서 전자우편으로 받는 건 당연히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고요. 물도 아끼기 위해서 4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학교에서 솔직히 제가 잘 못 지키는 것 중 하나가 5번인 것 같아요. 4번, 5번 다 잘 못 지켜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잘 지켜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개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식 개한테는 앞으로 가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잘 못해요. 저도 참 잘 못하는데, 이런 걸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새 진짜 종이컵은 좀 많이 줄였어요. 종이컵은 좀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제가 컵들을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종이컵은 많이 줄였는데 좀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걸 계속 쓴다고 해요. 그래서 멀티탭을 좀 사용해서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거고, 뜨거운 음식을 식혀서 넣는 게 왜 중요하냐면 1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열량을 한꺼번에 쏟아낸대요, 냉장고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좀 식혀서 넣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편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때, 또는 하이브리드 카를 살 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줬는데, 이 지원이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린카드 제도. 사실 이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문제점은 그거예요. 국가가 지금 시행을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정책적 방향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잘 안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린카드 제도 운영합니다. 환경오염 행위나 기관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 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몇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내시는 세금 중에 하나가 환경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가 경유차를 끌고 다니면 환경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휘발유차는 문제가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가 저같이 이제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은 매연을 좀 많이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표현이죠.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것들. 과거에 여러분들은 만난 적 없죠. 저 어렸을 때는 쓰레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에서 어떤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 통로에다 그냥 막 던져버렸어요. 분리수거 없어요. 그냥 버려요. 아무거나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 맨 밑에 층에 쓰레기가 한때 모여있고, 그거를 며칠에 한 번씩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다 갖고 가서 그냥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학교에는 소각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불태워서 쓰레기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불태워서 쓰레기를 없애진 않아요. 왜요? 이거 역시도 대기 오염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일회용 사용 규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개문 냉방 영업 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이런 건데, 코로나 전국이 있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적혀졌는데, 요새 이제 밀집된 공간,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지금 일회용 사용 규제하고 개문 냉방 영업 금지는 좀 풀어진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 마지막 국제편 잘 보세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람사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국제편 요 정도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우리가 그 전에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각 국가마다 제한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효력이 끝나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 협약이라고 일명 파리 협약이라고 해요. 이 파리 협약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이걸 탈퇴한다고 지금 얘기해서 또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놓고 그 협약은 사실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안 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습지 보호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세계에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순천만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습지가 있는데요. 그 습지 보호 그런 습지를 보호하자 이런 게 이제 람사르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프레온가스 할론즈 오존층 여러분 배우셨죠? 중3 1학기 때 아마 배우셨을 때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파괴하는 걸 물질을 좀 쓰지 말자 이게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새는 다 안 써요. 다 안 써서 이게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바젤 협약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와 규제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잔뜩 만들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중에서 엄청 더럽고 환경을 굉장히 급격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못 사는 나라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젤 협약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을 땅은 좀 있고 인구는 좀 적고 못 사는 나라들의 섬 같은 데에다가 막 이렇게 폐기물을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호랑이 함부로 판매는 안 돼요. 호랑이. 대표적인 호랑이 같은 것들이에요. 호랑이, 북극곰 뭐 이런 것들 걔들 함부로 판매되어지지 않습니다. 걔들은 자연에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멸종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관점이 있겠죠. 이거 진짜 고민점이에요. 멸종위기에 있으니까 인간이 보호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이 있고요. 사막화 방지 아시겠죠? 사막이 더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측면입니다.